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염동균 선수와 리고베르토 리아스코 참 그 여러 이슈를 양산했던 경기죠. 그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WBC 슈퍼벤텀급 초창기에 염동균 선수와 또 로얄 고바야시, 리고베르토 리아스코, 윌프레도 고메스의 얽힌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요. 이후에는 주니어 패더급에 관한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3부에서 끝날지 4부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제한 두지 않고 나오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옆에는 저희 든든한 맏형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싱엠 이사이신 이성열 이사님도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자리를 같이 하시는 장원재 박사님 역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자리하신 분이신데요. 2000년대 초반에 헌즈 매니아라는 필명으로 아마 많은 매니아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형무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한때 복싱에 푹 빠져 살았던,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복싱 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시간에 홍수환 대 사무라 2차전 경기에 대한 토크가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었어요. 상당히 많은 그 복싱 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염동균 대 리고베르토 리아스코 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후에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염동균과 리아스코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임 위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 홍수환 자모라 2차전 같은 해였으니까 중3이었죠. 그때 부산에서 했으니까 가서 보지는 못하셨죠? 보지는 못했고 텔레비 중계로 봤습니다. 현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시합도 지금까지도 뭐 많은 복싱 팬들이나 매니아들이 그 보고 싶고 또 구하고 싶은 영상 자료인데 우리 홍수환 자모라 2차전과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뭐 저나 여기 황 대표님이나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나 자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번에도 홍수환 자모라 2 때도 뭐 그랬었지만 이 시합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 강한 이미지가 남아서 조금 왜곡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위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보았던 그 기억이나 그 이후에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때 듣고 봤던 뭐 그런 자료들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의 염동균 선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그 주니어 패더급을 아주 계속 그 최강자로서 있었고 그 국내 타이틀을 14차까지 방어했던 그리고 또 후에 그 선배인 장규철 선수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례대로 국내 챔피언, 동양 챔피언 그리고 이제 세계 타이틀을 놓고 하게 된 전형적인 뭐 그 코리안 파이터 스타일이었죠.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기 전까지는 하고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염동균 선수가 장규철 선수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이 된 후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동양 챔피언이 있었죠. 뭐 유재도 선수, 이창길 선수, 홍수환 선수, 뭐 김현치 선수 있었는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홍수환 선수보다 더 그 세계 쪽에서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를 받았고 또 사실 굉장히 인기도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홍수환 선수보다 더 먼저 세계를 놓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주니어 패더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OBB 그 당시 OBF죠. OBF에서 오히려 세계보다 먼저 창설을 한 체급이기 때문에 그 세계 랭킹에 끼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었죠. 반탐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패더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국내나 동양에서는 최강자로 뽑혔지만
세계도전은 이제 그 WBC, WBA에서 이 체급을 창설하면서 비로소 이제 뭐 열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근데 리아스코 선수는 이제 파나마 선수고, 이 선수도 원래 이제 페더급 선수였죠. 그래서 뭐 데뷔 초에 캐리어 초반에는 그 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장신의 테크니션, 키가 글쎄요, 한 71? 2? 프로필에는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 파나마 콜롬비아 사람들이 체형이 이 머리 작고 다리 길고 하니까 실제 같은 키면은 커 보이죠. 커 보이고 네, 일단 커 허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같은 키면은 허리가 같은 키의 중남미 애들이면 허리가 배에 와 있죠, 동양인. 뭐 그 정도다 보니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76년에 염동균 선수와 시합을 하기 전에 75년도에 일단 그 페더급으로 세계 타이틀전을 한번 하죠. 그래서 알렉시스 아르게로가 막 페더급 챔피언이 된 그 시점에 2차 방어전 상대로 나섰다가 간단하게 그냥 2라운드에 그 스톱이 걸려서 타이틀 도전을 실패하고, 이후에 이제 76년도에 그 이 주니어 페더급 슈퍼반tam급은 이제 WBA는 이듬해인 77년도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와의 그 사전 후기 시합이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었고, 이 WBC는 그보다 한 1년 6개월이 먼저죠. 76년 4월에 그 나중에도 또 거론이 되겠지만 그 와르윈게 나카야마, 필립 와르윈게라는 선수와 리아스코가 파나마시티에서 결정전을 해서 그 리아스코가 챔피언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방어전은 뭐 무명의 그 눌라스코라는 선수한테 가볍게 이기고, 2차 방어전을 당시에 이제 그 랭킹 2위로 올라와 있던 염동균 선수와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리아스코가. 그래서 이 시합은 뭐 아까 그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 그 야외 그 축구장이죠, 축구 경기장에서 구독 운동장에서 이제 그 야간 조명을 켜고 뭐 그리고 이제 거행이 됐고, 그 당시 관중은 제가 공식적으로 모르겠지만 1만이 넘었어요. 만이 좀 넘은 정도. 근데 사실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왜 장소가 옮겨졌던 거죠? 그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해서 그래 나중에 경기 끝난 다음에 이제 사실 비 때문에 로자딜라가 이제 채점표가 뭐 없어졌다 뭐 이렇게 그 손상됐다는 그런 변명거리가 돼서 구도 운동장에서 야외에서 시합을 했던 거에 대한 질타, 또 이제 부산 지회에서 그때 한국권투위원회 부산 지회가 주관을 했는데 비에 대비한 어떤 천막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경기를 진행한 것에 대한 그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합이 부산에서 있었던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여서 제가 알기로 구독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글쎄요 한 6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5, 6천 정도 네, 될 그러니까 겁니다. 아마 더 관중을 많이 좀 그 수용하기 위해서 아마 경기장을 옮기지 않았을까. 흥행을 의식한 네, 뭐 그런 이게 생각이 서울 드는데. 이외 지역에서 열린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도 그렇죠. 최초고. 이때 그렇죠. 뭐 국내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가 많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유재도 김기수 선수는 선수, 어차피 시합을 홍수환 해외에서 선수, 가요. 김기수 또 선수가 서울에서 했었고 네. 그러네요. 지금 서울 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야외 경기로는 이제 김기수 선수의 방어전을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에서 그렇죠. 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뭐 리틀과의 시합을 야외에서 네, 프레드 했는데 리틀과의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야외 글쎄요. 뭐 부산 지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첫 그 세계 타이틀이라는 큰 흥행이고 하다 보니까 경기장도 실내 체육관보다는 좀 더 수용을 할 수 있는 야외로 옮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날씨 탓도 있겠지만 뭐 경기 어떤 운영에 대한 미숙 뭐 이런 것도 좀 나중에 드러났던 그런 경기가 됐죠. 염동균 선수 10차 방어전은 14차 방어, 국내 타이틀 네. 14차 방어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네, 그렇죠. 국내 최다 국내의 기록인데 기록이고.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장충체육관 주말 카드에 항상 단골로 올라와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근데 그 주니어 페더급이 사실 우리나라에 후에도 인재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뭐랄까 선수층이 아주 두껍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이제 그 당시 홍성종 선수라고 있었어요. 대구 쪽이었죠. 네, 대구의 홍성종 선수와 또 현수만 현재 그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현수만 그 관장님이죠. 챔피언 체육관 관장님이십니다. 예, 그 현수만 씨하고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염동균 선수가. 현수만 선수와 4번을 했죠. 예, 그래서 홍성종 선수와도 아마 서너 번 했을 거고 현수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대는 중복이 돼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뭐 국내 타이틀 14차 방어는 지금 뭐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고 뭐 앞으로도 좀 뭐 깨지기 쉽지 않은 이게 깨질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타이틀에 안주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면 이제 아시아 타이틀, 동양 타이틀로 진입하는 시대라서 이 기록은 아마 깨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염동균 캠프에서는 이제 장규철 챔피언이 동양 타이틀 방어를 거부하고 있다. 염동균과의 매치메이킹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염동균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초기하고 후기하고 복싱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주먹 부상 전후죠. 네, 동양 타이틀 방어를 하러 일본에 갔다가 이제 엄지손가락이 부러지잖아요. 그 이후에는 콩충콩충 뛰면서 좀 이상한 아웃복싱, 특이한 아웃복싱을 했고 엿보기 아웃복싱이죠. 그러니까. 네. 예, 아웃복싱을 하되 찬스가 있으면 또 바로 들어가는 뭐 네. 그런 스타일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고메즈와의 경기에서 이제 오른손 일발로 고메즈를 다운시키기도 했지만 거의 오른손은 이제 보여주기식 펀치만 내밀었지 실제로 실전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쓴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 이 염동균 선수 현역 때 시합을 보면은 특히 한국 타이틀 매치 때 보면은 그 거의 상대를 안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극도로 턱을 붙이고 목에 붙이고 거의 상대 발을 보면서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가드를 굉장히 높게 하는 좀 약간 좀 그 독특한 스타일이었고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양 챔피언 그 한국 챔피언 시절은 굉장히 그 펀쳐였어요. 파이터였죠. 파이터였고 네, 그때는 꽁충꽁충 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었어요. 발바닥이 네. 지면에서 거의 네. 떨어지지 않는 미끄러지듯이 스텝을 그래서 밟았었고요. 그때는 오히려 인파이터에 가까웠고 뭐 펀치도 상당히 있었고 KO도 많이 이끌어냈는데 그게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고 부상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챔피언 되면서는 또 조심스러운 면도 더 생겨가지고 지금 뭐 염동균 선수의 나중 세계 타이틀 매치만 기억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아웃복서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인파이터로서 뭐 주목도 있고 했고 장규철 선수와의 동양 타이틀 매치도 실제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해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장규철 선수는 그 동양 타이틀을 4차인가 5차까지 방어하고 뭐 아시겠지만 그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고 좀 프로에 늦게 들어오고 그 당시로 좀 굉장히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거의 복싱을 접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뭐 후배와의 시합을 해가지고 타이틀을 뭐 물려 양위하자. 이왕이면 그렇게 하자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장규철 선수, 염동균 선수의 시합은 장규철 선수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렇게 끝났고 글쎄 그냥 저 그때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염동균 선수도 선배 뭐 예우라고나 할까요? 아주 그 끝까지 뭐 물고 늘어지게 그 아주 그 끝까지 그 뭐 케어를 보자고 덤비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뭐 그 무난한 승리만 순당한 만들었죠. 한정성 뭐 이 정도로 타이틀 그때 이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합은 그 76년 8월 1일에 벌어지죠. 8월 1일에 벌어지는데 시합 전 예상은 그 상당히 좀 낙관적인 면도 있었어요. 일단 그 리아스코가 그 페더급 시절에 데뷔 초에 그 패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그 아르게와의 샵을 혹시 그 자료화면 보면 정말 메갈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합은 벌어졌고 시합 내내 제 기억으로는 염동균 선수가 계속 그 리아스코를 좀 뭐 몰아붙였던 것 같고 중반에 약간 소강 상태도 있었고 중반 라운드에 리아스코의 반격도 좀 있었지만 그 어쨌든 유효타가 많지는 않았지만 근근히 아주 클리니트를 적중시키면서 시합을 지배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갔는데 시합 도중에 글쎄 나 그 라운드 기억은 안 나는데 라운드 종반쯤에 또 비가 한번 또 아주 12라운드 이후부터 네. 왔어요. 11라 소나기가 그러니까 라운드 쏟아졌어요. 중반 지나고 거의 종반 돼서 비가 막 소나기처럼 오고 또 시합 끝날 때쯤이면 그 시합이 또 그 비가 또 개고 해서 하여간 뭐 어쨌든 한여름 8월 1일 날 야외에서 관중들은 뭐 비를 맞으면서 시합을 봤는데
일단 뭐 시합이 끝난 상태에서는 뭐 당연히 그 승리를 하리라고 그 관중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좀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황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때는 사실 그 국내에서 첫 세계 도전이었잖아요. 다 이제 외국에서만 그러네. 도전을 그러네. 하다가 김기수 선수가 김기수 국내에서 최초. 김기수 선수 초대 챔피언이 도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국내에서 10년 만에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홈링에서 그 어떤 도전이고 챔피언은 그렇게 또 강자가 아니어서 승산이 또 많은 것으로 봤고 염동균 선수 스타일이 지지 않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랑 해도 일단 지지는 않는. 이때까지도 전적에 1패밖에 없었어요. 그 괌에 가서 살로마 콜리 살로마한테 그렇죠. 그 홈디 시즌으로 예, 판정 판정 했다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1패밖에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기대가 높았죠. 기대가 높은 시합이었고 제가 이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시합의 내용을 다 기억은 하진 못하는데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종반 라운드에 한번 다운을 뺏었어요. 그때 그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때였는데 그 어퍼컷 같았는데 그걸 맞고 이제 그 리아스코가 다운이 됐는데 주심이 빗물 때문에 이제 슬립으로 했던. 그래서 옆에서 보시던 아버님이 이제 엄청 억울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합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겼다, 챔피언 또 나왔다 이랬었는데 뭐 이상한 그 뭐 판정이 뒤집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근데 이날 시합이 끝날 때는 염동균 선수의 손이 올라간 채로 중계가 끝났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챔피언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상황이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시합이 끝나고 뭐 이제 뭐 시합 그 링에 이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관계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염동균 선수의 이제 승리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로자디아 주심이 저지 페이퍼를 모으고 리아스코 오라 그러더니 손을 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뭐 이겼다 그러고 뭐 진짜 인터뷰할 준비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네끼리 저 구석에서 손 들어주고 리아스코 코너진하고 리아스코가 빠르게 뛰어서 이 축구장이니까 그 라카까지 길잖아요. 뭐 빠르게 뛰어갑니다.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그때 점수가 아예 발표 안 된 상태에서 손이 리아스코 손이 네. 점수 발표를 안 점수 했어요. 발표 안 하고 그때는 승자 누구 이름 딱 호명할 네. 때니까요. 그때 또 이제 15라운드 채점표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상황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 리아스코 코너 쪽으로 가서 리아스코는 거의 풀이 죽어서 이제 패자 뭐 이건 진 경기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손도 이제 어정쩡하게 올려줍니다. 어정쩡하게 올려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다 내려가 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몰래 올려준 것 같은 느낌으로 올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관중들이랑 염동균 선수의 코너 측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가서 주심을 다시 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 다시 올라와요. 근데 로자딜라가. 그 리아스코는 그렇게 퇴장을 하고 로자디아 주심하고 그 피게로아 부심도 빠르게 이제 링에서 떠나는데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로자디아 주심이 우리나라 그 관계자인지 하여간 뭐 관중인지 양쪽으로 이렇게 팔짱을 껴가지고 올라오는데 다리 들렸나요? 얼굴이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보면서도 저게 맞았나 빗물에 저런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옆구리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심각한 얼굴로 올라와서 염동균 선수를 콜을 합니다. 그래서 염동균 선수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중계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중계는 거기까지고 제 기억에 나는 거는 이날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처음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따요. 맞아요. 네. 그래서 8월 2일자 그 조간신문이라 그러죠. 아침 신문에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양분해서 양정모 금메달, 염동균 세계 챔피언이 같이 나왔었어요. 거기다 또 오후에는 여자 배구가 동메달을 따는 바람에 정말 축제 분위기였죠 그때.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그렇죠. 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염동균 선수가 우리나라 그 4대 챔피언이 등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로자디아 주심이 이분도 얼마 전까지도 그 레프리로 활약하고 아주 그 노련하고 캐리어가 많은 분인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할 수 없이 판정을 그리고 이제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었을 당시에 아니 어떻게 이 시합이 그 리아스코가 이긴 시합이냐 어떻게 리아스코 손을 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 그 당시 이제 공식 채점은 그 로자디아 주심이 2점 차로 리아스코를 이겼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 파나마에서 데리고 온 그 피게로아라는 부심이 5점. 5점, 4점, 5점? 147대 142인가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 심판이시죠. 김효건 심판님만이 150대 145. 4인가 5로 145. 우리나라 염동균 선수 만점을 줬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레프리가 중립이라고 하고 각국의 그 저지가 하나씩 붙었기 때문에 그 저지들의 점수는 사실 자기네 나라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레프리의 그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로자디아가 여기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 하면 빗물에 저지 페퍼가 씻겨 내려가서 자기가 오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리아스코 승리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자기가 쓴 게 아마 염동균 선수의 이긴 걸로 했기 때문에 염동균 선수가 승리했다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링 위에서 간단하게 자술서를 씁니다. 네, 거기서 그 비가 끝인 상태에서 그리고 채점표는 결국 잃어버렸는데 빗물 때문에 오독을 했다고 그래서 염동균 선수 손을 들어주고 근데 그걸로 끝날 수가 없으니까 확약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호세 구에라라는 그 감독관이죠. 네. 그 당시에는 기술 고문이었는데 이제 WBC에서 파견을 해서 열흘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보고 이 호세 구에라 그러니까 현재 감독관이 이 경기는 염동균 선수가 6점은 이긴 경기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경기 끝난 다음에 로자딜라 주심이 묵고 있는 호텔로 이 구에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때 한국권투연회 회장이 이장우 회장인가 그럴 거예요. 회장. 이장우 회장이 그 호텔로 갑니다. 가서 관계자들이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술서를 받아요. 염동균 선수가 이긴 경기라고 자술서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그 구에라 감독관이 호세 슐레이만 회장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보를 쳐야 되는지 통화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전보는 남잖아요. 전보는 이제 문서에 남게 되는데 통화를 하면 남지 않기 때문에 당시야 뭐 녹음이 되는 시절도 아니었고 녹취가 없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통화를 하고 그 슐레이만 회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염동균이 챔피언임을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WBC에서 그대로 그럼 알았어 이대로 컨펌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감독관이 들어온 후에 추후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잠정 같은 개념으로 일단 인정을 했고 일단은 인정을 네, 했어요. 그리고 로자디아와 그 구에라가 본국에 와서 그 자세하게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 사실이 그 타이틀전 직후에 며칠 있다가 이제 WBC가 랭킹을 발표하는데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네. 날이죠. 챔피언으로 챔피언으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 발표를 그렇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도 염동균 챔피언 뭐 확정 이렇게 맞습니다. 보도를 했었고요.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다운시킨 사진은 야쿠르트가 그 사사를 내면서 그 커트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장면을. 네. 어. 근데 사진 캡션을 조금 이제 잘못 달았어요. 뭐 체급도 좀 다르게 달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진 자체를 써서 어디 한번 찾아보시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리고 이 경기는 8라운드쯤에는 염동균 선수가 거의 KO승을 거둘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팔회가 찬스였죠. 8회가 찬스였죠. 예. 그래서 초반부터 몰고 그 초반 지나서 리아스코 반격이 좀 있었고 8회부터 9회, 10회까지는 일방적으로 지배를 하고 종반은 약간 그 이제 염동균 선수가 페이스가 떨어져서 리아스코 반격이 있었는데 후에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면 11, 12회를 좀 밀렸다고. 그러니까 나와요. 그 종반에 좀 밀렸는데 그건 이제 리아스코가 이제 반격을 하고 염동균 선수가 페이스가 좀 떨어졌었죠. 근데 뭐 그렇게 큰 주먹은 맞은 게 없고 그래서 그 우리 이성열 이사님이 좋아하는 그 채점 제 점수는요 하면 글쎄요 잘 봐줘도 한 145대 140 정도 리아스코 쪽을 잘 봐줘도 뭐 그 정도 점수차는 났던 경기 같은데 결국은 뭐 판정이 이렇게 됐고 뭐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 그 로자디아 주심이 본국에 돌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염동균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고 그렇게 그 코멘트를 날리는 바람에 아주 우리나라는 정말 폭도의 나라가 됐죠. 그 세계적인 매스컴에서. 아니 그 심판이 그런 멘트를 한 다음에 아까 염동균 선수를 챔피언으로 인정했던 그 기록마저도 다 바뀌게 됐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록 그게 인정이 아예 안 그게 돼요. 이제 그 구에라하고 가서 아마 뭐 모름지게 그랬을 것 같아요. 로자디아한테 이게 맞냐 그랬더니 나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염동균 그쪽 선수를 들어줬다.
그러고 그 구애라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뭐 그럴 상황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가재는 개편이라고 아무래도 그 중남미 쪽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10일 좀 8일 천한가? 10일이 좀 안 그때 돼서 8월 11일 날 WBC에서 통지문이 옵니다. 그게 10일 후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열흘 후인데, 근데 이제 그 큰 줄기는 그 이유는 이제 그 레리 로자딜라 주심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번복된 걸로 다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로얄 그 리아스코랑 염동균 선수의 대전은 그 이 경기가 8월 1일에 벌어졌잖아요. 일본에서 좀 그렇죠. 짜맞춘 거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와르윈게 나카야마를 리아스코가 KO시키고 챔피언이 되고 나서 그게 4월 달이었고, 5월 달에 김주식 씨랑 아라시타, 당시 이제 일본 복싱계의 큰 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매칭을 합니다. 해서 계약을 이미 3개월 전에 했어요. 그래서 8월 1일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 리아스코가 6월 달에 놀라스코랑 그냥 방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어전을 치른 거를 하고 외신을 나서, 보고 알았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래서 예, 어쨌든 8월에 이제 하긴 하는구나 하는데, 그 염동균 선수와 경기를 앞두고 또 로얄 고바야시랑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시타가 중간에 껴있다는 것은 결국은 일본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게 9월 1일이었어요. 9월 1일에 방어전을 이제 하기로 하고, 염동균 선수가 이길 경우에는 4만 불, 또 리아스코가 이길 경우에는 7만 불이라는 이면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로얄 고바야시랑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대전료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는 염동균 선수가 이기면 더 적은 금액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유리한 점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이 리아스코가 이기면 7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8월 1일에 시합 끝나고 8월 11일에 WBC에서 통지문이 올 때까지 그 열흘 동안, 그때는 뭐 외국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멕시코 본부를 기점으로 한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리아스코의 손을 들어주고 그 차액이 남는 3만 불에 대한 어떤 서로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약간- 가정이지만,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충분히 뭐 이 프로복싱의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통지문에서 온 것이 그 번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번복이 아니죠. 염동균 선수는 챔피언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번복은 아니고, 그 이 시합에 어쨌든 그 승자는 리아스코고, 그 10월 9일 날 로얄 고바야시와 리아스코가 대진을 하고, 승자가 45일 후에 염동균 선수와 경기를 한다. 다만 제3국에서 제3국 주심에 의해서 시합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뭐 제3국에서 시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흥행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합을 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로 끌어와서 국내에서 염동균 선수와 로얄 고바야시 경기가 개최가 되지만, 주심도 일본 사람이었고 부심한 사람도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홈이지만 적지 같은 그런 이제 불리함 속에서 이제 개최가 되게 됐었죠, 그 당시에. 그래도 그 고바야시를 한국으로 불러오게끔 한 거는 그 서순정 당시 그 프로모터의 그 힘이 컸죠. 그 리아스코와 염동균 선수의 경기도 서순종 씨가 없으면 못 열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김주식 씨랑 아라시타가 이제 계약은 해가지고 왔는데, 리아스코의 대전료가 6만 불이었습니다. 6만 불, 네. 6만 불이었고, MBC가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김주식 씨는 그 중계권료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중계를 그 금액을 주고는 못한다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MBC에서 5만 불을 냅니다. 하지만 그 개런티 6만 불에 그 체류비라든지 선수를 경비, 초청하고 항공권, 예, 각종 경비를 포함하면 총 9만 불이 들어가는 시합인데, 나머지 4만 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와중에서 서순종 씨가 이제 본인의 뭐 스폰을 받았던 자신의 사재를 털었던 4만 불을 서순종 씨가 마련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그 염동균 선수를 한국 야쿠르트에서 후원을 했는데 네. 그거랑은 개병 이제 별개고, 그 예, 이 시합은 별개죠. 그래서 그 서순종 씨가 4만 불의 차액을 이제 그 대는 조건으로, 매니저가 김주식 씨였는데 매니저가 바뀌어요. 그래서 서순종 씨가 이제 염동균 선수의 매니저가 되고, 김주식 씨는 자연스럽게 트레이너로 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가 4만 불이면은 그때는 저 500원인가요? 500원 우리가 뭐 500원 정도 됐어요. 550원 뭐 이런 요 정도?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게 77년인가 뭐 그러니까요. 그때 4만 불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으로 해도 4천만 원이면 한 4억, 3, 4억 되겠네요. 4억보다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대단한 금액으로 금액입니다. 치면은. 그리고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WBC 세계 타이틀 매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WBC하고 한국 권투하고는 그렇게 이제 연관이 없을 때니까 음. 외교력도 떨어졌고, 그런데 지금 염동균 대 이제 리아스코 경기는 필름을 못 구하셨잖아요. 없어요. 당시에 이게 왜 염동균이 진 거냐고 필름을 WBC 본부로 보낸 게 있거든요. 혹시 WBC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음에 WBC 그 오피스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하에 그 보관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가가지고 한번 뒤져볼랍니다. 네, 예. 왜냐면은 리아스코와 고바야시 승자가 45일 이내 염동균과 경기를 한다라고 결정난 배경은 네. 그 필름을 보고 나서 관중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벌이긴 했지만 최소한 염동균이 이렇게 제소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WBC가 인정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네. 그 얘기네요. 네. 그 있으면 대박인데, 제소 내용에 대한 제소도 제소지만 일본 측에서는 염동균 선수의 기량을 일단 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염동균과 하는 것보다는 리아스코랑 하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일본의 입김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 염동균 선수도 한때는 그 일본인 킬러로 불렸으니까 그렇죠. 뭐 원정 가서도 이기고 주로 일본 선수들과 뭐 한국 챔피언 때 논타이틀이라든지 동양 타이틀 매치도 주로 일본 선수들하고 했고 일본에서 한 차례 원정을 또 갔었고요. 가서 9라운드 KO로 그리고 이겼었고. 제 기억으로는 뭐 태국 선수 이런 선수들하고는 KO가 별로 없었는데 일본 선수 거의 KO로 많이 이겼죠. 염동균 선수가 했기 때문에 리아스코아한테 도전할 당시가 벌써 50전이 넘었죠. 전적이. 그렇죠. 네, 50전이 넘어서 하여간 지금도 가장 그 논란이 되고 억울한 그 디시전을 당했던 시합 중에 하나. 국내에서요? 네, 그러고 뭐 그렇게도 하고 이 뭐 아시겠지만 이 시합 두 달 후에 이제 또 홍수환 사무라 2에서 또 어떤 그런 관중 소요 또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소위 컨트로버셜하게 끝났기 때문에 76년도는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무슨 폭도의 나라 같은 이미지로 좀 그 이름을 떨쳤던 뭐 그런 그 계기가 됐던 시합. 이때 정말 많이 또 질타를 받았던 것이 그 많은 외화를 들어서 불러왔잖아요.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심 배정 권한을 파나마 쪽에 줬어요. 그래서 레리 로자딜라 주심의 인선을 그 리아스코 측에서 WBC에 건의를 해서 배정을 받았고 이 로자딜라 주심의 모든 경비와 체제비를 파나마 측에서 냈어요. 그러니까 주최 측이 아닌 파나마 측에서 그걸 대고 올 정도라면 이미 그 홈이지만 경기 그 형태는 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왜 이런 비즈니스를 했느냐는 그런 얘기부터 또 이 경기가 이제 그 승인을 받기까지 이장우 권투위원회 회장이 그 외화 사용 승인 신청을 또 문교부에 받습니다. 네.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어려움을 뚫고 시합을 유치를 했는데 그 또 비가 오는 실외 구장에서 하는 바람에 이런 소요 사태도 나고 엉망이 경기는 이겼는데 챔피언 타이틀은 갖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11일 있다가 WBC로 통지를 받았는데 챔피언 인정은 받지도 못한 채 재도전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게 뭐냐 이런 분위기가 이 많았었죠. 비가 그냥 단순히 온 게 아니라 13, 14, 15라운드 이때는요 폭우가 와가지고 그때 아나운서 멘트가 이 링 바닥에 물이 찰랑거릴 정도다. 미처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경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한국이 이제 가난한 나라, 이제 막 개발도상국에 올라서기도 했지만 복싱 프로모션이라는 게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홍수환 선수 자모라2 네. 저번에 말했던 그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로페스 아리알이라는 필리핀 프로모터가 거의 대리해서 비즈니스를 해줬거든요. 로페스 아레알이 그 당시에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사실 그때는 다이렉트로 어떤 프로모팅하는 할 능력이 없었기 없었으니까요. 때문에 일본의 아까 아라시다. 얘기한 아라시다나 로페스 아레알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쿠션을 꼭 두고 하는 거죠. 잡고 하는 거죠. 했고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시다가 언뜻 생각난 게 그 리아스코가 반격을 해서 네. 10회 11회 염 선수가 좀 몰렸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스태미나가 좀 떨어지나 했는데 11라운드 12라운드부터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더운데 비가 와서 우리 염 선수가 그 14라운드 넘어서면서 시합 끝날 때쯤에 이제 비가 안 왔거든, 그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지 않았나 하는 아나운서 멘트도 있었고, 실제로도 비 온 건 사실 시합 자체는 염동균 선수에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계도 그때는 이 리아스코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승리했다는 그 이제 확답을 받은 다음에 매니저 세컨드리랑 같이 이제 라커룸으로 뛰어갔습니다. 네, 아까 뛰어갔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근데 커다란 타올을 머리에 쓰고 비를 가리면서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는 또 비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설하시던 분도 자 일단 챔피언은 본인이 이겼다고 알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심판이 다시 올라와서 염동균 선수가 이겼다고 했고요. 그리고 염동균 선수가 이겼다고 하니까 관중들이 또 뭐 이겼다 그러고 만세 그러고 막 박수 치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감격의 순간이 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제 멘트는 계속 방송에서는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은 염동균 선수 손이 들어지고 끝났습니다. 하여간. 그때 해설하시던 분이 김동명 씨예요. 그러니까 이철원 캐스터. 이철원 이철원 씨, 이제 캐스터였나요? 박병학 씨 같은데 그 캐스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설은 김동명 씨였어요. 박병학 씨는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점잖게 해설하시는 분인데 리아스코 손이 올라갔을 때 막 붕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이 아닌데 이제 네. 좀 화를 많이 낸다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그 약간 고성도 들으셨던 것 같고 그렇죠. 멘트가 이건 아니죠 뭐 이런 식의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제가 봐도 염동균 선수가 크게 맞고 핀치에 몰린 적이 없어요. 15라운드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염동균 선수는 리아스코를 좀 충격에 빠뜨리는 펀치를 몇 차례 적중을 시켰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 몰았어요. 어쨌든 계속 몰고. 도저히 졌다고 볼 수 없는 시합이었는데 아까 그 슬립다운도 제 기억으로는 슬립다운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이 그거는 납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근데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게 이제 그 어떤 레프리가 챔피언측이라는 어떤 그 반증되는 거기도 한데 참 그 넉다운에 대한 그 판정은 지금도 뭐 애매한 거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레너드 대 헌즈 두 번째 경기에서 네. 그게 이제 슬립다운이냐 아니냐 주심은 첫 번째 펀치가 제대로 들어갔고 그 연결 동작을 하다가 이제 넘어진 거기 때문에 마지막만 보면 슬립다운이지만 한보영 씨가 그렇게 그렇죠. 해설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다운을 넉다운이냐 슬립다운이냐 그 주심이 판정하는 거는 참 어떤 시합 보면은 진짜 속이 보이는 그런 판정도 있고 또 실제로 정말 애매한 다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근데 이제 그 염동균 선수 리아스코 시합은 그걸 슬립으로 쳤어도 그 다운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염동균 선수가 이기고 있었던 시합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았었어요. 그때는. 그랬고 아무튼 이 시합도 지금 뭐 사진으로 보면은 진짜 빗속의 혈투죠. 한여름밤의 빗속의 혈투고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야구장 그 조명이라 그러나요? 그 조명이 아주 이렇게 다 켜진 가운데 빗속에 아주 했던 아주 그 굉장히 인상 남고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시합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 구덕 야구장이 아니라 구덕 종합운동장이에요. 축구장이었어요. 축구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야구장이 아니에요. 예. 더 넓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리아스코가 뛰어가는데 한참 뛰어가더라고요. 네, 한참 뛰어갔고 네. 그거를 중계 카메라가 그거 계속 계속 주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따라가면서 등 쪽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 문 보여줬습니다. 안에 들어간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계속 해줬고 그러면서 화면이 바뀌는데 심판이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래서 네, 이렇게 심판 보고 이렇게 빗물인지 네. 땀인지 이렇게 젖어 있고. 굉장히 그 인상적인 시합이었죠. 하여간 그래서 그때 그 WBC가 어쨌든 그 신생기구였잖아요. 뭐 신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어쨌든 후발주자로 나온 기구였는데 고해 그러니까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에 그 알프레도 에스칼레라와 이제 바츠소야마 바즈소야마베가 경기를 하는데
6라운드 TKO로 에스칼레라가 이깁니다. 근데 이것도 홍수환 사모라전과 같은 케이스예요. 레퍼리 스톱이 규정에 없는데 그 주심이 승부를 갈라서 그 주심도 키노네스라고 그 에스카레라 측 주심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무판정으로 사실 경기를 그 매듭을 지었지만 결국은 이제 후에 다시 TKO로 바뀌게 되고 제시합하고 딱 3개월 후에 또 재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판정으로 에스칼레라가 이기는데 그런 그 세계 프로복싱도 좀 변환기에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WBC죠. 제가 WBC 속해 있으니까 1963년에 이제 그 WBA, NBA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는데 60년대 말 70년대에 이상한 판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페드로 카라스코하고 만도라모스 1차전 그것도 뭐 그 만도라모스가 적재 가서 다 이겨놨는데 그냥 실격패 바로 줘서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하고 에르비토 사라바리아의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도 직계를 못해가지고 판정이 뭐 처음에 이쪽이 이겼다 그랬다가 다시 합쳐보니까 저쪽이 이긴 것 같은데 다시 합쳐보니까 무승부가 나오고 그래서 사라바리아가 방어한 게 됐는데 곤잘레스 측에서 사라바리아가 그 뭔가 섞인 물을 먹은 것 같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설탕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타이틀 박탈을 했는데 결정전은 안 하고 곤잘레스 바로 챔피언으로 인정하고 원래 규칙은 물 이외에 모든 거는 못 먹게 돼 있는 아 퓨어 워터 뭐 지금 미네랄 워터는 가능하고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설탕물을 먹어서 뭐 박탈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전을 해야 되는데 하고 뭐 그 외에도 뭐 켄 너튼이 사실 결정전이 아니었는데도 없이 그냥 챔피언 바로 인정을 챔피언 하죠. 인정하고 해서 그 후에도 그래요. 레녹스 루이스가 도노반 러독을 이겼는데 그렇죠. 예. 리딕 보우가 타이틀 방어전을 받아주지 않고 벨트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전 없이 그냥 챔피언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상한 판정의 하나였는데 하여간 이 당시에는 좀 납득할 만한 판정이 WBC가 심했어요. 좀 근데 아무래도 심했어요. 예. 그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WBC와의 관계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단절될 뻔했는데 그 11월 24일에 이제 염동균 선수가 로얄 고바야시를 이기면서 그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도 WBC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뭐 소년중앙 어깨동무 이런 그 어린이 잡지에 왜 한 체급의 세계 챔피언이 2명인가? 그런 말이 왜 많았죠. WBC가 세계 타이틀을 이제 이렇게 개최하는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 안내문이라 그럴까요? 제가 읽은 거는 이제 고두현 선생님이 새소년에 쓰셨던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혹시 그런 걸 제가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그땐 거의 다 통합 챔피언이었는데 WBA와 WBC가 그 챔피언이 나눠지는 그 상황의 체급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급 같은 경우는 켄 부케이넌이 라구나하고 하고 재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명도전을 이쪽에서 안 하면 박탈한다 그래서 갈라버리고 했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WBC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처음에 창설할 때 아시아에서 이제 필리핀에 좀 비호를 받았는데 그네들로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좋은 마켓이었기 때문에 뭐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뭐 그런 관계도 배려를 해서 나중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뭐 바로 또 재시합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박찬희 선수도 나오면서 WBC와 관계가 이제 계속 이어지죠. 네, 김상현 선수도 나왔고 김성준 선수가 김성준 있어요. 선수도 바로 되죠. WBC고 박찬 선수. 그래서 뭐 우리 염동균 선수는 뭐 이후에 고메즈와의 시합을 하고 타이틀을 잃고 이후에 뭐 몇 번 홍수환 선수와의 또 라이벌전도 하고 하지만 다시 뭐 세계 도전하는 기회는 없었고 이후에 은퇴를 하시고 뭐 최근까지도 네. 그 대전 충남 지역에서 아주 그 로컬 프로모션으로서 아주 종횡무진 활동을 하셨던 로컬 프로모션이 아니라 아까 로컬로 네. 시작을 하셔서 네, 나중에는 이제 메인 그 충남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의 어떤 그 대프로모션이 되셨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활동을 하셨었죠. 그럼요. 예. 최근까지도 개최를 여자 복싱을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개최를 하셨죠. 어제 저희가 이 로얄 고바야시전 이것도 한번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리아스코전만 자 이제 있는데. 그거는 염동균 선수와 리고베르토 리아스코 경기에 대한 소회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윌프레도 고메스, 또 로얄 고바야시, 염동균, 리고베르토 리아스코 이 사자 간의 어떤 그 상대적인 대결을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